그 예산을 아마 보셨을 텐데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지난번에 뭐 기자회견 때 그 뭐 시민사회단체 보조금 뭐 그 부분도 말씀을 하시셨고 어떠세요? 지금 가장 내가 봐도 이 부분은 정말 아닌 것 같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네. 번째는 총 지출 증가율이 2.8%인 것입니다. 그거 엄청나게 지금 자랑하고 있잖아요. 2.8%. 사실 물가 상승률이 3% 3%가 넘어갔죠. 넘어갈 것으로 예측이 그럼요. 되는데 네. 거기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럼요. 총지출 증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재정을 활용한 이 경제 상황 개선이라는 거를 포기해 버린 거다라고 그렇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수출 비중이 큰 나라에서는 이 무역 수지 적자가 계속되고 적자 폭이 확대가 되면 네. 이제 거시 지표를 관리하는 데서 이 내수의 역할이 이제 중요합니다. 강조될 수밖에 네. 없잖아요. 그럼 그건 당연히 재정이 해야 되는 역할인데 그걸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고 또 지금과 같은 어떤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서는 사실 통화신용 정책 수단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어떤 역할을 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양극화 맞아요. 축소라거나 아니면 경기 대응 역할이 어려운데 그러면 사실 재정이 역할을 해야 되죠. 네. 근데 그것도 하지 않겠다라는 예산안인 거죠. 총지출 규모가 제가 봤을 때는 5% 이상은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려면 단기적인 어떤 재정 수지라거나 국가부채율 지표가 악화되는 것은 수용을 해야 되는데 오로지 숫자 관리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많은 분들 지적하시는데 이거 진짜 현장의 목소리도 많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 R&D 예산 삭감입니다. 이 사실 미국, 유럽연합 이런 선진국들에서는 다 국가 재정을 활용한 산업 정책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맞습니다. 나서고 있는데 대한민국만 R&D 예산을 5.2조 원, 그러니까 16.6%를 줄였고 국가 전략 부분의 R&D는 늘렸다라고는 이야기하지만 막상 대한민국한테 굉장히 중요한 소재 부분, 네. 소재 분야의 R&D까지 대폭 줄어든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미래성장 잠재력과 직결되는 부분의 R&D를 이렇게 줄여놓은 것은 반드시 복원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이 제가 행안위에 있다 보니까 지방 재정도 신경을 쓰게 되는데 이번에 지방 재정이 엄청나게 타격을 입을 거라고 많은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이 대규모 세수입 감소 때문에 네. 이 지방교부세에 의존하는, 그러니까 중앙정부 세수입에 의존하는 이 지방교부세가 15.4조 원이 감소한다는 나라살림연구소의 네. 분석이 있었습니다. 19.4조 원이요? 아, 네. 15.4. 15.4. 네. 이게 15조 4천억 정도가 네. 줄어들 거다. 네. 지방교부세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지자체의 재정은 정말로 내년에 곡소리가 날 거라고 그러겠네요.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아마 지자체들이 재량으로 시행하고 있는 각종 복지 지출들부터 늘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고정 비용은 줄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복지 지출을 많이 줄이겠네요. 네. 그리고 저소득층을 타겟팅했던 복지가 저는 크게 약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그러니까 세수가 줄어드니까 보통교부세도 줄어들고, 그렇죠. 그리고 특별교부세, 뭐 부동산 종부세 계속해서 깎아줬기 때문에 그 부동산 교부세도 줄어들고, 뭐 이런 상황에서 내년에라도 좀 한시적으로라도 이 감소폭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 뭐 이권 카르텔 얘기하면서 그 시민사회단체 뭐 보조금 줄이고 뭐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세요? 그 정말 사실은 이제 시민사회단체 감사를 한 네.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지 않아서 네. 그것도 참 문제인데요. 99%의 시민사회단체가 굉장히 깨끗하게 네. 보조금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오히려 윤석열 정부가 인정한 거라고 생각하고 맞아요. 저번 나왔죠. 네, 근데 네. 그런 비유를 어떤 이권 카르텔이라고 묶어서 부패 카르텔이라고 묶어서 억지 논리를 동원하는 것은 그냥 전 정부 공격하기를 하기 위한 논리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복원되어야 할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그리고 저는 이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 사업이 결국에는 이 공공부문의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치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고 그것은 그냥 전 세계적인 추세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네. 면에서도 반드시 복원돼야 될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참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물론 검사 시절 아직도 진짜 그 일부에서 그런 비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신지 아직도 검찰총장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만 이번 이 예산 과정에서 그 시민사회단체 보조금 문제를 콕 집어서 지적을 하면서 이제
부랴부랴 6, 7월 달에 이미 이미 다 정리되고 이미 어느 정도 확정된 예산들이 갑자기 삭감이 되고 특히 뭐 그 시민사회단체 보조금 관련해 가지고 그 부분들을 대규모 사실 전체 예산 규모로 따지면 굉장히 좀 수치 자체도 그렇게 크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고 이 시민사회가 하는 일들이 네. 정부가 직접 결국에는 이제 시민사회가 이제 보조금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다 이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들이기 그럼요. 때문에 정부가 지원을 했던 거고 그럼요. 이 예산을 삭감하면 그 역할은 결국엔 정부가 하게 되는 건데 저는 네. 오히려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어디 한번 해보시라는 마음도 솔직히 좀 들더라고요. 아니 이번에 그 양평 고속도로 관련해 가지고 그 국토부에서 용역 줬던 그 민간 용역 그 거기에 돈 지급된 부분들 아니 그러니까 정말로 따지고 보면 물론 이제 그 부분들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용역 발주 과정에서의 그 사업 보고 그다음에 그 정부의 그 몇십억이 들어가는 그 사업 보고에 그 투입되는 그 돈 집행 과정도 보면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정말 투명하지 않고 제대로 된 사업 수행 과정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다 돈이 지급이 되고 그런 부분 오죽했으면 국토에서 만장일치로 그 부분을 감사해야 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 양평고속도로 예산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내년도 예산안 심사할 때 네. 보류해야 될 예산이 그러니까 R&D 예산이랑 시민단체 네. 보조금 이런 건 복원해야 되는데 네. 오히려 반대로 보류해야 될 예산이 이 양평고속도로 예산이라고 생각해요. 이번에 좀 들어갔겠죠? 네, 들어갔어요. 그 2024년 예산을 보면 네. 이 총 연장 길이가 28.563km로 2023년 예산안보다 늘어났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1.563km. 아, 원래는 그래? 27km였습니다. 네. 길이가 더 늘어났군요. 네, 네. 길이가 늘어났다는 건 이 종점이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바뀐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그 길이가 늘어난 거잖아요. 근데 총 사업비는 1조 7,695억이로 올해 예산이랑 동일해요. 그러니까 길이가 늘어났으면 예산이 늘어나야 되는데 네. 이 예산이 사업비- 늘어나지 않았다는 거는 종점 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액도 반영하지 않은 채로 종점을 변경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이것이 얼마나 날림으로 종점을 변경한 건가라는 의혹이 당연히 등장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이 종점 변경을 전제로 한 이 예산은 당연히 그리고 반드시 보류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 부분은 또 정말 한번 꼭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그 이제 이 예산안 관련해서 이제 각 상임위에서 뭐 내용들을 좀 더 꼼꼼히 따져보시고 또 사업별로 또 의원분들이 그다음에 정부와 여러 가지 그런 논의 과정에서 아마 그걸 해보실 텐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양평고속도로 이 부분은 이제 거의 국민적 관심사가 됐고 사실상 이건 이제 특검 뭐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 그 내용들 그 예산 투입 과정 그다음에 증액 과정 포함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좀 더 꼼꼼히 봐야 될 것 같은 생각 들고 의원님도 아마 그 부분을 계속 좀 보시는 거죠? 네, 이제 제가 뭐 소관 상임위는 아니지만 네네. 굉장히 중요한 당 차원에서도 보셔도 사안이기 때문에 네네.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사안이죠. 저는 그러니까요. 국정조사 반드시 일단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음.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특검도 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조사 네 어떻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올 정기국회가 이제 시작이 됐고 뭐 이제 9월 이제 중순 넘어가면서 뭐 다음주뭐 추석 연휴 끝나고 곧바로 또 이제 국감 시즌 들어가고 국감은 10월 달 끝나고 11월 12월 또 뭐 본격적인 또 예산 심의와 뭐 그 처리 이런 과정들 아마 일정돼 쭉 있을 텐데 그래도 이제 당 상임 대표시니까 그리고 또 당 차원에서 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입장 또는 뭐 그런 부분들 생각하시는 게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올해 예산안 심사가 잘 될까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네. 그게 야당이 뭘 안 해서라기보다는 윤석열 정부가 별로 국회를 운영하겠다는 생각이 없어요. 그 국회에서 뭔가 소소하게 합의를 통해서 뭔가 과정을 진행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그 과정 자체를 하겠다는 의지가 전 없어 보이고요. 그래서 네. 이번에 결산심사도 뭐 행안위 같은 곳에서는 아니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야당이 통과시켰다고 결산을 안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잼버리 그 현안 질의 관련돼서도 잼버리 현안 질의를 해야겠다고 해가지고 오송지하차도 참사 현안 질의가 파행이 됐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엔가 이제 여가위에서 잼버리 현안 질의를 하기로 했고
국민의힘이 그렇게 요구했던 전북도지사가 나오겠다고 했어요. 근데 이것도 파행이 됐죠. 그때 뒤늦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도지사? 도지사 나왔는데 네. 여당 의원들이 들어오지 않아서 회의가 아. 파행이 됐어요. 그날 이제 그렇죠. 김현숙 장관이 사실 이제 안건을 정해서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을 하면 국무위원은 출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날 김현숙 장관이 국회에는 와 있으면서 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아서 뭐 이렇게 그때 되게- 그 화장실 넌 사건이 그때 네 그때거든요. 맞아요. 이게 여가부 대변인. 장관이 네. 그게 대변인이었죠. 대변인이죠. 장관이 사실은 국회의원들을 피해서 어디 국무위원 대기실이 아니라 다른데 다른 곳에 숨어 숨어 있는 이런 총극이 벌어지기도 했고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를 보면 국무위원들한테 싸워라 아. 비판받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싸워라라고 아. 주문을 하고 이번에 오늘 지금 이제 발표됐을 텐데 그 유인촌 김행 그리고 그 신원식 이 세 분의 임명하겠다는 것을 보면 앞으로도 어떤 대화를 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 보여지잖아요. 네. 특히 뭐 김행 전 비대위원은 워낙 많은 분들 잘 아실 거고 그때 같이 방송에서 많이 토론도 많이 네, 하셨잖아요. 굉장히 힘든 분입니다. 그리고 신원식 의원 같은 경우는 네. 사실 홍범도 장군 흉상 논란을 가장 먼저 꺼냈던 사람이에요. 근데 아, 그렇죠. 이런 사람을 국방부 장관에 앉히겠다는 건 그런 기조를 계속해서 가져가겠다는 거여서 네. 그런 방식의 대결 구조로 가져가는 것이 총선에서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산안이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싶어하는 건 늘 여당이어야 하는데 네. 지금은 국회가 좀 반대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지금 좀 전에 뉴스가 떴습니다. 네, 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방장관 후보의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의 유인촌 대통령실 문화체육특보, 여성부 장관 후보의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지명을 했네요. 지명했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참 인사 아무래도 이제 인사청문회도 되게 참 아주 글쎄요 어떻게 이제 나중에 또 이제 막 이제 이 세 명 후보에 대한 또 인사청문도 또 시끄러울 수 있겠군요. 또 우리 의원님 대표님이 또 김행 의원 대의원 각종 방송 토론 과정에서 저번에 저도 그 홍범도 장군에 관련된 그 사상 관련된 뭐 그 논쟁도 보고 했습니다만 김행이 이 부분도 참 만만치 않은 부분도 정말 있고. 명언을 많이 쏟아내셨는데요. 제 광고에 되나요? 제 유튜브에 오시면 네. 관련 쇼츠들을 보실 수 있는데 네, 쇼츠 정말 볼 거 많습니다. 아유 참. 그 공산주의자라서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그러면 모든 공산주의자들한테 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되거든요. 네.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호치민 묘소를 참배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근데 네. 호치민이야말로 베트남 공산당의 정신적 지주 같은 그렇죠. 사람이고 네. 김일성과의 친분이 아주 돈독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네. 그런 사람의 묘소에 가서 참배를 한 대통령은 문제가 없는가? 당연히 저는 같은 잣대를 왜 들이대지 않는가 이게 좀 의문이고요. 여기에 네. 대해서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아,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기는 공산당이 미국을 이긴 나라입니다라고 얘기했어요. 맞아요, 저 봤어요. 미국을 이긴 공산주의는 상관이 없는가? 저 그거 진짜 명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말로 띵언이라고 하죠. 띵언. 띵언. 네. 아마 그 인사청문회도 그 얘기 나오겠네요. 네,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네. 대통령도 그러시고요. 참 여하튼 이 소폭의 개각이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서 발표가 됐고 또 우리 대표님도 아마 인사청문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열게 되면 아마 또 거기 청문회로 아마 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들고 네, 제 여가위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이제 여가부 장관 청문회가 그러네요. 네. 아우 이제 준비해야죠 이제. 재밌겠습니다. 아주 이제 그때는 또 이제 그 장관 후보자와 또 그 청문위원으로서의 또 인사청문 그 과정도 재밌을 것 같고. 얼추 지금 저희 1시간 15분 훨씬 지났는데 댓글에서도 이런 말씀을 많이 올려주십니다. 올려주셨고 우리 저기 용 의원님에 대한 응원 목소리 엄청나네요. 네, 많이 올려주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용혜은 의원님 적극 응원 지지합니다. 막 그런 말씀 많이 주셨고 아까 그 무슨 자유총연맹 100억 예산 이 부분도 아까 분들 지적을 해주셨어요. 네. 지금 자유총연맹 이번에 지금 차기 지금 총선 뭐
개입 여러 가지 의혹 관련해 가지고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들도 아마 거기도 행안위 쪽 맞아요. 사안이죠? 자유총연맹은 행안위 사안이고요. 네. 올해 안 그래도 이제 다음 달에 국정감사 시작되고 예산 심사가 있어서 자유총연맹 관련돼서는 좀 들여다보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그렇죠. 워낙 지금 정부가 사실 자료든 뭐든 협조를 거의 안 해가지고 그렇다면서요. 네. 조금 이제 쉽지는 않은데요. 음. 저희도 특히 시민사회단체 보조금 관련돼서 이번에 막 감사를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네. 저희가 받은 답변에 의하면 한 10년 정도는 자유총연맹을 감사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더 파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